네? 아우, 이거 어떡해요, 이거. 아우, 미치겠네, 이거. 네, 오늘 아침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경 선수가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에서 오늘 아침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버디 8개를 몰아치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다고 하네요. 예. 네. 참, 국내 물폭탄으로 날린데 그나마 기분 좋은 소식으로 아침을 좀 전해드립니다. 네, 뉴스퍼레이디 2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렬 교수, 그리고 뉴스바리스타 장원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리스타 장 기자. 예. 오늘은 메뉴가 뭐죠? 오늘 메뉴의 제목은 무엇이 중헌디로 무엇이 중헌디. 맞습니다. 네. 특성에 나왔던. 예, 아주 유명한 대사죠. 예.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해진 도의원 이야기도 무엇이 중헌디로 풀어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추경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추경 통과할 때 정말 어이없는 장면을 연출했던 여당에 대해서도 무엇이 중헌디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하나씩 그 키워드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뭐 다 아시게 된 국민을 레밍이라는 설치류 뭐 들쥐에 비유해서 공분을 산 김학철 충북도 의원이 결국 그때 귀국을 했습니다. 일단 그 모습부터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네. 국민들이 외유성 발언이라 외유성 연수라고 하는데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가 관광예술, 문화가 주된 업무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유라고 내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제가 서운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나 그런 계획 있으세요? 사죄의 뜻에서 이 마당에서 제가 수해 현장에 간다 한들 그분들께서 발각하시겠습니까? 사진 찍히기 위한 그런 봉사는 제 생각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사태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해당 기자가 그 레밍이란 단어를 몰라서 저한테 의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이 레밍 같다 이렇게 네.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예, 일단 그 함정 지문에 빠진 것 같다라든지 또 뭐 국민이 아니라 언론이 레밍 같다는 의미였다라고 말한 이 김학철 도의원의 얘기는 KBS 기자가 그 녹취, 그러니까 대화를 나눴던 거 원본을 공개함으로써 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좀 변명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녹취록에 따르면 아주 그 김 도의원이 주체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세월호부터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이상한 이런 제가 봤을 때는 그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밍 이렇게 2번이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밍이 뭐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그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국민을 레밍이라고 한 게 뭐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언론을 레밍 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다음에 또 뭐 이런 내용이 기사화될 줄 몰랐는데 자기가 당했다라는 취지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난 게 기자가 그 통화를 끝내면서 이게 어떤 취지고 어떤 입장인지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했을 때 김학철 도의원이 안내해 주시는 게 더 좋고요라는 얘기는 안내해 주시는 게 더 좋고요라는 얘기는 기사 나갈 수 있다는 거를 본인이 알았다는 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 얘기 이 소위 변명 같은 이 해명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도의원의 그 발언을 보면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정치인의 사과 발언하고 또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행태가. 그러니까 저 사람의 발언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예.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논평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렇지만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왜 우리 저 시중에도 보면 저 사람 폭탄 같아 이런 얘기 있죠. 예. 입만 열면 사고 치는. 예, 지금 저 사람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저럴까? 예. 이게 정말 이게 국민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뭐 도의원이라도 선출된 그 공직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 유권자들의 마음과 정서와 감성을 모를까 네. 답답할 정도인데요. 모르니까 자꾸 변명하게 되고 그 변명이 변명을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변명할 때마다 국민은 더 화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당은 참 답답할 거예요. 저 사람 제명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기자회견 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해요. 이제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네. 그러나 저 사람이 입을 열고 계속해서 국민의 이 분노를 불러일으키면 이거 다 한국당한테 정치적 부담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은. 예. 그런 점에서 왜 조기에 왜 좀 더 일찍 제대로 정리 못했나? 뭐 그런 생각을 아마 한국당에서 다시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정치적 부담을 느끼긴 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논란이 된 의원 3명을 모두 제명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 민주당은 오히려 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학철 도의원의 발언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민주당의 같이 외유를 떠난 의원들은 좀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김학철 도의원의 말은 지금 우리 고 박사 얘기처럼 논평할 가치도 없어요. 저는 이쯤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레밍 발언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물난리가 나고 물폭탄이 났는데 외유를 떠난 그러한 것들이 면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김학철 도의원의 그 레밍 발언 있기 전부터 외유 떠난 그 자체가 도의원들이 사실은 뭐 제명되려면 도의회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 절차적으로 볼 때. 그런 거 이전에 이분들이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정치적 책임 무엇인가는 아마 스스로들이 알 거예요. 이거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어떠한 상임위를 맡고 있다는 것을 떠나서 도의원들은 선출직이잖아요. 공인이고 선출직이고 공직자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유를 떠날 수 있다는 그 인식 자체가 대단히 우리로서 놀랄만한 거죠. 다른 부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의원들이라고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야말로 그 충청북도에 20년 만에 물난리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었어요. 충북도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당이 됐건 간에 떠났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에 못지않은 그런 어떤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까운 그 지인 중에 이 시장하는 단체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출직이죠. 이 사람 제가 알기로 한 5년간 여름 휴가를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라는 게 되게 뭐 이제 7월 말 8월 초 이때 아닙니까? 근데 이때가 농촌이나 뭐 하여튼 우리 전국적으로 장마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가 있거나 또는 뭐 그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 뭐 몇 달 전에 휴가 잡아놓고도 다 취소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선출직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공직자로서의 그 삶을 정말 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선출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놓고 저런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저런 행동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당에도 큰 부담을 주고 그리고 국민들 그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저렇게 실망을 주면 저 사람의 남은 인생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선출된 공직자의 자세 이게 임명된 공직자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런 점을 좀 되새기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철 도의원 얘기는 한마디 하고 넘어갔어요. 전혀 논평 안 하자니까 저도 그래서 김학철 도의원 사퇴해야 됩니다. 저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단순하게 정치적 책임을 떠나서 국민을 어떻게 저렇게 비유합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린 옆에 있는 뭐 저기 아무 후배나 학생이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감히 그런 생각조차가 안 나는데 저런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사과 아닌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저 김학철 도의원이란 분의 평소의 인식과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분은 도의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장 기자가 무엇이 중요한데 이러고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추경 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모습을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더불어민주당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 많이 느슨해지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워낙 뭐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인사청문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지금 잘 통과되고 있고 그 어렵다는 추경도 지금 통과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국 자체가 대체로 정부 여당이 구상한 대로 크게 지금 잘 흘러가고 있어요.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집권당 지지율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아마 느슨해진 것 같은데 네네. 당장 한국당은 이 소속 의원 3명, 도의원 3명을 바로 제명 처리에 들어갔는데 추미애 대표는 그 사람 갔다 와서 지금 수해 봉사 활동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당에서의 처리 자체를 지금 늦추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목을 맸던 추경 막상 통과되는 그날 밤 풍경을 보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도대체 그동안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이런 추경이었던가 싶을 정도의 아주 산만하고 안이한 모습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쯤에는 정부 여당이 정말 적어도 지도부는 긴장감을 갖고요. 네네. 무슨 구수회의라도 해서 이 흐트러진 긴장, 이 이완된 이 상태를 다시 다 잡아야 되겠다. 이런 긴급회의라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학철 도의원 경우는 이제 분노할 가치가 없는 발언이고 분노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추경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장 기자 예. 추경 풍경이 되게 웃겼죠.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예. 우리 고박사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뭐 군대로 굳이 치자면 예하부대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사단에서 난리가 나고 사단에서 뭐 예. 화를 냈지만 정작 사단 본부에는 사단 본부 대원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대원들이 기강회의를 보인 셈이거든요. 예. 네.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정말 목을 맸었고요. 네네. 추미애 대표가 뭐 본인과 국민의당의 그런 여러 가지 조금 꼬이면서 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하는 거 아니냐, 출자 들어가는 거 사랑해달라, 심지어 뭐 상추도 사랑해주고 추경 사랑해달라고 하면서 추경 통과를 위해서 얼마나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그렇죠. 정말 예. 승부수를 네. 걸었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통과된다 그래서 저희 TV조선 아침 회의 때도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다 통과가 되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정말 텔레비전 TV에서 제적 의원 수가 안 돼서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근데 그게 네. 여당 의원들이 몇 명이에요? 20몇 명이 빠져서 안 되고 있다. 6명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 26명이 불참했다라는 예. 거하고 또 그 전에 상황도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좀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되니까. 예. 자유한국당의 행태도 이것도 비판받아야 돼요. 네. 제가 이따 민주당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그랬는데 뭐 찬성하겠다고 했던 건 물론 아니겠죠. 예.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그랬는데 표결 직전에 퇴장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 26명이 불참한 데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해 버리니까 의결 정족수인 150석에서 못 미쳤던 거예요. 4석 정도가. 뭐 이건 다 아는 팩트 사실관계인데 민주당도 비판받아야 되지만 자유한국당도 또 그 전에 표결 전에 또 퇴장하는 건 뭡니까? 이건 사실 그래요. 그러나 이 과거에도 야당들이 표결에 참석하기 전에 퇴장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반대 토론만 하고 이거 불참하는 경우가 있어요. 퇴장하는 경우 있는데 일단 이것도 뭐 과거 야당이 그랬다 하더라도 이 행태도 비판받아요. 일종의 꼼수 정치라는 비판받기에 충분하고 역시 두 분 얘기처럼 민주당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26명이 나름대로 다 이윤이 있어요. 네. 국회 차원의 뭐 상임위 관련해서 포럼에 참석하러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의원들은 원내대표에게 뭐 이제 허락을 받고 자유한국당이 참여한다고 그러니 네. 의결 정수는 될 것 같다. 찬성될 것 같다라는 안심을 하고 갔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26명마다 다 이제 개인 사정이 있겠으나 아까 선출직 얘기 나왔었잖아요. 선출직은 그야말로 일반 임명직하고 다른 거거든요. 저도 아까 얘기했고 고박사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더구나 이건 추경이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이게 안 되면 뭐 안 되는 것처럼 일자리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그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어쨌든 여야가 합의 아닌 합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중요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네. 국민들 일자리인데. 상임위 차원의 그 포럼 참석 다 무조건 마다하고 이거 한 다음에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제1야당 여기만 하고 제1야당도 이렇게 되면 약속을 지켜야죠.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거 없이 과거의 정치 문법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구태한 정치적인 거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 지적 안 할 수 없다. 그 자유한국당의 문제도 지적하는 거는 뭐 저도 공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그 말하자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동
이것의 잘못을 1위라고 한다면 예. 네. 26명의 소속 의원이 추경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추경 처리 자체가 안 될 뻔했던 이 책임은 한 9 정도는 될 겁니다. 이거는 경중이 좀 다르다는 거고요. 네네. 26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 24명이 이제 해외에 네. 나가 있었던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그것도 공무로 나갔던 의원들이 다수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일본에 공모차 갔던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그 했죠. 전날 예. 네, 원내지도부에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복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또 정부 초기에 추경이라고 대통령이 정말 아마 40여일 동안 이 문제만 대통령이 발언한 횟수만 10차례 이상 될 겁니다. 네네. 이런 중요한 문제가 막상 처리되는 건데 그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는 건데 이것을 한국당이 참석 안 되니까 나는 안 가도 되지라고 하는 식의 네네. 예, 그 느슨한 자세로 국정에 임했다면 이건 집권당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26명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다음에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에 대한 지적 물론 예,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균형 있게 하려면 그 무거움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점을 같이 지적해야 될 겁니다. 네. 진짜 말씀대로 무엇이 중요한지에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더 중요한 얘기 해볼까요? 증세 얘기 좀 이제 바리스타께서 예, 허물어 주시죠. 지금 증세 얘기가 이제 뭐 지난주 말부터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예. 간단히 맥을 짚어보면 사실은 어느 정치인이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정치인은 잘 없긴 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라는 얘기에서 사실은 유승민, 박근혜 두 정치인이 이렇게 갈라지는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게 기억하실 텐데 예. 문재인 대통령도 불과 얼마 전까지 복지는 더 느리겠지만 증세는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랬는데 김부겸 행자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여당 대표가 그래서는 안 된다. 증세하자.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초고소득자, 슈퍼리치라고 요새 자주 얘기하는 네. 초대기업에선 세금 좀 더 걷겠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증세는 임기 중에 없다라고 결국은 한 발짝 물러섰지만 증세가 없다는 전체 스탠스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일부 초고소득층에서만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걸 놓고 야당에서도 일단 세금 폭탄 되는 거 아니냐. 최우량 기업이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엑소더스 될 것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또 말을 너무 쉽게 바꿨다.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말을 바꿨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함께 기본적으로 소위 진보 정부는 세금을 좀 더 걷더라도 복지를 많이 해서 정부가 좀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거를 주는 그런 게 근간이 된 정부인데 세금을 더 많이 걷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부분 걷더라도 아주 부자한테만 걷고 아주 돈 많이 버는 기업한테만 걷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진보 진영에서도 조금 무책임했다.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걸 정직하게 얘기했어야 된다. 지금 한 발짝 물러선 것마저도 정직하지 못하거나 현실 파악을 못한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양쪽의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증세론에 있어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좀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제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장명을 제안하기까지 했는데. 근데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이름에 본질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긴 하죠. 예. 그러나 지금 본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만 잘 붙여서 네. 국민들이 체감하는 증세의 효과를 어떻게든 좀 낮춰보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가 잘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번 증세론에 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에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지금 그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178조라고 자기들이 계산을 했는데 네. 다른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178조인데 지금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초대기업과 초슈퍼리치 네. 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최대한 걷어봤자 4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네.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뭐 1% 증세라고 하는 것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수요에는 10분의 1도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전체적으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다른 재정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나오지 않고 그 한 4조 정도 되는 이것만을 타겟으로 해서 제출하고 지금 이걸 갖고 논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우선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국가 재정 문제는 결국은 국가의 살림살이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의 주무부처는 재정기획원입니다. 기획재정부죠. 네, 기획재정부. 네. 근데 기획재정부가 그래서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논의가 있었던 국가재정회의에서 한 번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청문회를 통과한 게 아마 한 30일 전쯤인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떤 형태의 증세도 올해는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과연 우리 경제를 책임질 경제부총리에 걸맞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가? 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경제부총리가 이 문제를 다 컨트롤 타워가 돼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더 감당해야 될 기업이 몇 개나 될지 모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론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론 과정 없이 먼저 목표 수치부터 제시하고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논의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마치 네. 탈원전 정책 같은 식의 후폭풍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 세 가지 점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이 지금이라도 좀 호흡 조절하고 밟아야 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그리고 책임 있는 부처의 책임자로 하여금 발언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논의 자체를 좀 추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세 문제는요, 이건 어느 정권이나 대단히 예민한 문제예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이 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애들로 얘기하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세율도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서 아주 유연한 입장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유연했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좀 회피하는 듯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4조, 3조 8천억이라고 그래요. 뭐 4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제 2천억 이상의 초대기업에게 법인세율 25%로 인상하고 연소득 5억 이상인 사람들에게 이제 40%, 42% 인상한다는 거예요. 그 해당 인원이 한 4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봐야 3조 8천억. 그럼 178조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제 그걸 메꾸겠다고 얘기한 게 세입을 확충하고 그리고 세출 구조를 조정해서 그 부분을 메꾸겠다는데, 이건 사실은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증세 없는 복지 문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뭔가 충당하겠다. 그게 다 허구였잖아요. 이번 정부도요, 그 조세 저항에 대한 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금 지지율 높을 때, 이럴 때보다 정직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물론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기로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권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지 않으면 저 지지율 떨어지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럼 178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 화려한 그 청사진 다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정권이 진보를 지향하고 복지에 대해서 뭔가 지난 정권보다 전향적으로 한다면 단순하게 사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5억 이상의 사람 4만 명밖에 안 된다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고통 분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를 중보단 중복지로 가야 된다는 걸 설득하는 그런 정권이 용기 있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적들을 잘 수용해서 과감하게 보편적 증세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물론 뭐 표도 생각을 해야겠죠. 물론 생각하지만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선한 의도로 이룬 정책 효과도 선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1부 뒤에 뵙겠습니다.